제105화 생사를 같이 하는 우정 제1장 한편 서천 백성들은 조조가 이미 동천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서천으로 쳐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고 두려워했다. 소식을 들은 유비도 은근히 걱정되어 제갈량을 불러들였다. 조조가 서천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제게 좋은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조조는 제 풀에 물러갈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계책이요? 유비가 눈빛을 빛내자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합비에 주둔시킴은 손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하 장사 계양 3개군을 동호에 돌려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날자라는 선비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해 득실을 따져 동호로 하여금 합비를 습격하게 한다면 조조는 틀림없이 군사를 남쪽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자로 보내면 좋겠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적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서찰을 쓰고 예물을 갖춰 이적에게 주면서 먼저 형주에 들러 관우에게 사실을 알린 다음 동호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적은 동호의 수도인 건업에 도착하자 손권을 만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성명부터 알렸다. 손권이 그를 들이라 하자 이적은 안으로 들어가 손권을 뵙는 예를 마쳤다. 손권이 이적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오셨소? 예, 지난번 제갈자유께서 오시어 장사 등 3개군을 돌려달라고 하셨으나 마침 우리 군사께서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떼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드린다는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또한 소유하고 있는 형주의 남군과 영릉군도 돌려드리고 싶으나 조조가 동천을 습격하여 빼앗는 바람에 당장 돌려드리면 관장군께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합비는 텅 비어 있죠. 하오니 군우께서 군사를 일으켜 합비를 공격하여 주신다면 조조는 군사를 남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공께서 동천을 빼앗으면 형주 전부를 동호에 즉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대는 우선 객관에 돌아가 있으시오. 내 상의해 볼 터이니 이적이 물러가자 손권은 책사들을 불러 물었다. 유비가 형주의 3개군을 돌려주며 우리더러 합비를 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자 장소가 먼저 말했다. 이는 조조에게 서천을 빼앗길까 두려워 유비가 짜낸 계책일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조조가 한중에 있는 틈을 타 합비를 빼앗는 것은 좋은 계책입니다. 제안을 수락하시죠. 손권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생색을 내며 이적을 촉으로 돌려보낸 뒤 조조를 칠 방안을 의논했다. 그 결과 노숙은 장사강하 계양 3개군을 돌려받은 뒤 군사를 육구에 주둔시키고 여몽과 감령은 건업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또 여항으로 사람을 보내 능통 또한 건업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그로부터 하루도 되지 않아 여몽과 감령이 먼저 건업에 도착했다. 여몽은 손권을 뵙는 자리에서 계책을 내놓았다. 지금 여강태수 주광은 조조의 명을 받고 군사를 환성에 주둔시키면서 논밭을 크게 일고 그 곡식을 합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오니 합비의 군량을 충당하는 환성을 먼저 빼앗은 다음 합비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장군의 생각이 내 뜻에 부합되어 그리합시다. 그리고는 영을 내려 여몽과 감령에게 선봉을 맡기고 장엄과 반장에게 후군을 맡기며 손권 자신은 주태 진무 동습 서성과 함께 중군을 맡기로 했다. 이때 정보 황계한당은 각 지방을 지키고 있어 이번 정벌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윽고 손권의 군마는 장강을 건너 화주를 빼앗은 뒤 곧바로 환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환성을 지키던 여강태수 주광은 사람을 합비로 보내 구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성을 굳게 지키면서 일절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이에 손권은 몸소 성미까지 가 적의 군세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성 위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그중 몇 대가 손권의 깃발과 술의 덮개에 날아와서 박혔다. 급히 군영으로 돌아온 손권이 장수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야 환성을 얻을 수 있겠소? 좋은 방법은 군사들을 보내 흑산을 쌓고 그 위에서 활로 공격하는 일입니다. 동습이 방책을 말하자 서성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구름 사다리들을 세워 무지개 다리를 놓은 뒤에 그 위에 올라가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몽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생각들이나 그런 방법은 모두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합비에서 구원군이라도 오면
다 수고 아닙니까? 지금 이곳에 막 도착한 우리 군사는 사기가 한껏 올라있으니 이럴 때 힘을 내 공격하여야 합니다. 내일 해 뜰 때 진군하면 오미시까지는 성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여몽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오경에 아침밥을 일찍 지어 먹은 삼군은 일제히 환성을 향해 진군했다. 성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졌다. 손에 추가 달린 쇠사슬을 든 감령은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여강태수 주광은 활잡이 쇠뇌잡이들의 사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살 속을 헤치고 올라간 감령이 추가 달린 쇠사슬을 던져 주광을 대번에 쓰러뜨렸다. 때마침 성 밑에서 여몽이 손수 북을 쳐 독려하니 성벽을 떼거리로 올라간 병사들은 쓰러져 있는 주광을 난도질해서 죽였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무리는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이렇게 하여 손권의 군사가 환성을 함락한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진시였다. 바로 그 시각 구원군을 이끌고 환성 쪽으로 반쯤 오고 있던 장윤은 정찰을 나갔던 기마 척후병으로부터 의외의 보고를 받았다. 환성은 방금 전 손권의 군사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윤은 즉시 군사를 합비로 돌렸다. 제2장. 손권이 환성에 입성할 때쯤 능통도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손권은 위로를 마치자 삼군을 배불리 먹였으며 여몽 감령 등 장수들에게 후한상을 내린 다음 잔치를 열어 공을 치하했다. 여몽이 감령을 윗자리에 앉히고 그의 공을 크게 칭찬하자 이를 지켜보던 능통은 속으로 우라통이 치밀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감령이 칭찬받는 모습을 아니꼽게 노려보고 있던 능통은 갑자기 옆 사람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자리 앞에서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내 칼춤을 보여드리겠소. 그것이 단순한 칼춤이 아니라는 것을 감령도 알아차렸다. 이에 술상을 밀어젖히고 벌떡 일어나더니 양손에 창을 잡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술자리 앞에서 나도 창솜씨를 보여드리고 싶소. 여몽은 두 사람 다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한 손에는 방패,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잡은 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두 분의 솜씨가 좋다지만 내 솜씨만은 못할 거요. 그리고는 칼과 방패를 들고 춤을 추면서 두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손권은 황급히 말을 타고 술자리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손권이 온 것을 보자 그제서야 무기를 내려놓았다. 손권은 능통과 감령을 쏘아보며 말했다. 내 늘 두 사람에게 예 돈하늘이지라 하였거늘 오늘은 어찌 또 이러는 것이오. 손권이 타일렀으나 능통은 절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그래서 손권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손권은 거듭 위로하며 그를 진정시키고 다음날 삼군을 모두 합비로 출정시켰다. 한편 환성을 구하지 못하고 합비로 돌아와 있던 장윤은 손권의 공격에 대한 방어 문제로 수심에 잠겨 있었는데 조조가 뜬금없이 설제편에 나무 상자를 하나 보내왔다. 뚜껑에 저기 오거든 열어보라. 하는 조조의 친필 봉인이 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손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진격해온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장윤은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엔 다음과 같은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만일 손권이 쳐들어오면 장묘와 이전 두 장군은 나가 싸우고 악진 장군은 성을 지키라. 장효가 명령서를 이전과 악진에게 보여주자 악진이 물었다. 장군의 뜻은 어떠시오? 주공께서 원정을 떠나 외지에 계시니 동호군은 반드시 우리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오. 그러니 지금 군사를 출동시켜 힘껏 싸워 적의 사기를 꺾어놓고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뒤라야 비로소 합비를 지킬 수 있을게요. 평소부터 장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전은 장효의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악진은 이를 이전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짐작하고 말했다.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맞아 싸우기 어려우니 굳게 지키는 이만 못하오. 그러자 장효가 말했다. 공들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돌보지 않겠다는 거요. 그럼 나 혼자서라도 나가 죽기로 싸우겠소. 그리고는 좌우에 말을 준비시키라고 일렀다. 그제서야 아무 말 않고 있던 이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장군이 이처럼 나오시니 내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저버릴 수 있겠소. 기꺼이 장군의 지휘를 받겠소. 장효는 크게 기뻐했다.
이전은 조조가 젊었을 때 동탁을 치기 위해 의병을 모집했을 때부터 조조와 함께했던 인물이고 장현은 본래 여포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조조에게 귀순한 인물이다. 그러나 무장으로서의 능력은 장효가 한 수 위였기 때문에 조조는 장효를 더 중용했다. 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아니냐는 시기심이 이전에게 있었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장효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는데 방금 이전이 자진해서 굽히고 들어온 것이었다. 이에 장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만성 이전에게 말했다. 만성이 돕겠다니 이렇게 해주시오. 내일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소유진 북쪽으로 가서 매복해 있다가 동호군이 건너오거든 소사교를 끊어버리시오. 그리고는 문겨 막진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악문겸은 나와 함께 적을 공격토록 합시다. 명을 받은 이전은 군사를 점거한 뒤 매복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한편 손권은 여몽과 감령을 전군으로 삼고 자신은 능통과 함께 중군을 맡은 뒤 나머지 장수들을 잇따라 출발시켜 합비로 쳐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하여 제갈량의 계책은 조조 대 유비의 싸움을 조조 대 손권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제3장 앞장서 나아가던 여몽과 감령의 선봉군이 먼저 부닥친 것은 악진이 이끄는 조조군이었다. 감령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자 악진도 말을 타고 마주 달려나왔다. 감령은 빗발치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완성의 성벽을 기어올라 주광을 죽이고 합비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장수였다. 그러나 악진 또한 지난날 원소와 그의 아들 원담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용장이었다. 두 장수는 서로의 창과 칼을 휘두르며 몇 합을 겨루었다. 둘 다 보기 드문 무예를 펼칠 줄 알았으나 악진 쪽이 힘이 붙인 척하며 말머리를 돌렸다. 이에 감령은 여몽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일제히 동호군을 뒤쫓기 시작했다. 제2선에 있던 손권은 선봉군이 이겼다는 보고를 받자 군사를 재촉하여 앞으로 진격했다. 그가 소요진 북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연속 발사되는 연주포 소리가 들리더니 왼쪽으로는 장효의 군사가 달려들고 오른쪽으로는 이전의 군사가 몰려들었다. 크게 놀란 손구원은 급히 사람을 보내 여몽과 감령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러 오기도 전 장효의 군사가 먼저 들이닥쳤다. 이때 손권을 호위하고 있던 능통의 수하에는 기마병이 300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 내리듯 덮치는 조조군의 기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 능통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공, 빨리 소사교를 건너십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효가 기마병 2천여기를 이끌고 달려들었다. 능통은 몸을 돌려 죽기로 맞서 싸웠다. 그 틈을 타 손권은 말을 타고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다리 남쪽은 이미 한계담지 끊겨 있었고 다리 바닥에는 깔린 널빤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를 본 손권은 놀란 나머지 손발마저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 내 운은 여기서 끝나는가. 손권이 탄식하고 있는데 아장 공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주공, 말을 뒤로 물렸다가 다시 건너뛰십시오. 이에 정신이 퍼뜩 든 손권은 말을 서너 길 뒤로 물렸다가 고삐를 늦추며 채찍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말은 끊어진 다리를 훌쩍 뛰어넘어 다리 남쪽으로 건너갔는데 이 일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유비의 정노마가 단계 뛰어넘던 일. 또 보느나 합비서 패주하던 손권이 물러섰다 채찍질로 준말을 내달려 소요진 다리를 옹용처럼 나는 모습. 손권이 다리 남쪽으로 건너오자 서성과 동습이 배를 몰고 와서 그를 맞았다. 장효와 싸우던 능통과 공리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 감령과 여몽이 구했다. 그러나 악진이 다시 추격해오고 이전이 또 길을 막고 들이치는 바람에 동호군은 태반이 꺾이고 능통이 거느린 기마병 300여기도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능통은 여러 곳을 창에 찔린 채 다리까지 왔으나 다리의 중간이 끊겨 있어 어쩔 수 없이 강가를 따라 도망쳤다. 배에 타고 있던 손권이 피투성이가 되어 달아나는 그를 발견하고 동습에게 명했다. 저기 가는 능통을 구하라. 이에 동습이 강가에 배를 대어 능통을 태우고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쯤 장효에게 쫓기던 여몽과 감령도 사력을 다해 싸운 끝에 겨우 목숨을 건져 남쪽으로 건너왔다. 결과는 동호군의 대패였다. 이 한판 싸움에서 어찌나 혼났던지 강남 사람들은 장효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밤에 보채던 아이들까지 울음을 뚝 그쳤다.
장수들은 손권을 보호하며 군영으로 돌아왔다. 손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능통과 공리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군사를 거두어 유수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배들을 정돈하여 수로와 육로 양쪽으로 동시 진격하기로 하는 한편 강남으로 사람을 보내 지원군을 더 보내도록 했다. 한편 장효는 손권이 유수에서 군사를 일으켜 다시 쳐들어오려 한다는 보고를 받자 합비의 적은 군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설제에게 명을 내렸다. 그대는 밤을 도와 한중의 승상께 달려가서 구원병을 청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설제가 한중으로 달려갔다. 보고를 받은 조조는 관원들을 불러 모은 뒤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지금 서천을 쳐야 하는가? 아니면 강남을 쳐야 하는가? 그러자 유협이 나섰다. 지금 서천은 바야흐로 안정되어 가고 있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철수시켜 우선 급하게 된 합비를 구한 뒤에 강남을 치느니만 못합니다. 조조는 유협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는 하후연에게 한중의 정군산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장압에게는 몽두암 길목을 지키게 했다. 나머지 군사는 군영을 거두어 유수호를 향해 진군했다. 이렇게 하여 제갈량이 돌려놓은 싸움의 물줄기는 이제 강남 정벌이라는 거대한 홍수로 바뀌고 말았다. 제4장 이때 손권은 유수구에서 합비를 칠 군마를 수습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합비를 구하기 위하여 한중에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어서 장수들과 책사들을 불러 모으라. 손권은 책사들과 상의한 끝에 우선 동습과 서성에게 큰 배 50척을 거느리고 유수구에 매복해 있도록 지시하고 진무에게 군마를 거느리고 강기슭을 따라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소극적인 방어작전에 불만인 장소가 말했다. 지금 먼 길을 달려온 조조군은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날카로운 기세부터 꺾어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손구원은 즉시 부하들에게 물었다. 조조가 멀리서 오고 있어. 누가 앞장서 저들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놓겠소. 능통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군사는 얼마면 되겠는가? 3천이면 족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감령이 능통을 비웃듯이 말했다. 기마병 100이면 족한데 무슨 3천씩 필요한가? 능통이 감령에게 버럭 화를 냈다. 네, 어찌 기마병 100으로 적을 도륙내겠다고 주군을 속이는 것이냐? 그러자 감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속이다니? 너 같은 애송이에겐 3천이 필요할지 모르나 싸움을 하는 진정한 장수라면 100이면 족하니라. 능통은 자신의 아비를 죽인 감령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감령 또한 그런 원한을 지닌 능통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서로 옥신각신했다. 이에 손권이 끼어들어 두 사람의 말다툼을 말리면서도 아버지를 잃어 원한이 깊은 능통을 일단 편들어 주었다. 조조군의 기세가 대단하니 얕잡아 보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는 능통에게 군사 3천을 내주며 말했다. 그대는 군사를 이끌고 유수구를 나가 적의 상황을 살펴보다가 조조군을 만나거든 곧바로 싸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을 받은 능통은 군마 3천을 이끌고 유수의 성체를 떠났다. 얼마 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조조군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적의 선봉장은 장효였다. 소년장군 능통이 장효와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5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손권은 능통이 실수라도 할까봐 여몽을 내보내 능통을 데려오도록 했다. 감령은 능통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돌아온 것을 보자 옳거니 하고 손권에게 나아가 말했다. 제가 오늘 밤 기마병 100을 데리고 조조의 군영을 습격하겠습니다. 이 100기 가운데 사람 하나, 말 한 마리라도 잃으면 전공으로 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앞서 능통의 편을 들어주었던 손권은 이번에는 감령의 의기를 높이 샀다. 그래서 정에 기마병 100기를 내주면서 아울러 술 50병과 양고기 50근을 하사했다. 군영으로 돌아온 감령은 함께 떠나기로 된 기마병 100명을 불러 모아 자신이 먼저 은주발에 따른 술을 곱배기로 마신 다음 100명의 기마병에게 다짐을 두었다. 오늘 밤 우리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조조의 군영을 습격하러 간다. 모두들 한 주발씩 들이킨 다음 힘을 내서 진군한다. 알겠나? 그 말을 듣자 100명의 기마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감령은 군사들의 얼굴에 난처해하는 기색이 보이자 즉시 칼을 빼들고 성을 냈다.
상장인 나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거늘 너희들은 어찌 머뭇거리는 것이냐? 군사들은 감령의 낯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 절하며 말했다. 저희들도 죽은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그래야지. 강한 장수 밑에 약한 군졸은 없는 법. 우린 결사대가 아니냐. 감령은 술과 고기를 내어 결사대 100명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실컷 먹고 마시는 일이 모두 끝난 이경쯤에 감령은 흰 거위깃털 100개를 가져다 기마병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투구에 꽂아 서로를 알아보는 표지로 삼게 했다. 그리고는 갑옷을 입은 다음 모두 말에 올라 조조의 군영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적이 세워둔 방어목책을 뽑아버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군영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리고는 조조를 죽이기 위해 곧장 중군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중군은 수레와 병장기를 빙 둘러세워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있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감령은 단지 기마병 100기만 이끌고 좌충우돌했다. 조조의 군사들은 놀라 허둥대며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저희들끼리 혼란을 빚었다. 감령의 기마병 결사대 100은 군영 안을 휘젓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적을 죽였다. 각 군영마다 북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총총히 뜬 밤하늘의 별처럼 100개의 횃불이 큰 함성과 함께 군영 안을 종횡무진 누비니 겁에 질린 적은 감령이 군영의 남문을 뚫고 나와도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손권은 주태에게 명하여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가 지원토록 했다. 이에 감령은 기마병 100기를 이끌고 유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나 큰 봉변을 당한 조조는 매복군이 있을까봐 감히 추격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감령의 결사대 활약을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북소리 요란하게 땅 흔들며 오가니 동옥은 닿는 곳엔 귀신도 우는구나. 깃털부대 곧바로 조조 진영 뚫으니 감령을 가리켜서 호장이라 일컫네. 호장 곧 호랑이 장수 감령은 기마병 100기와 함께 군영으로 돌아왔는데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말이 단 하나도 없었다. 영문에 이르러 감령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모두 북치고 나팔 불며 입으로는 만세를 외쳐라. 이에 환호성이 진동하자 손권이 직접 나와 그들을 영접했다. 감령이 말에서 내려 엎드려 절하니 손권은 감령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장군의 이번 기습은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내가 말리지 않은 것은 경의 담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리고는 비단 1000필과 날카로운 칼 100자루를 상으로 내렸다. 이를 받은 감령은 즉시 100명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손권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맹덕에게 장효가 있지만 내게도 가문패가 있으니 좋게 대적할 만하구나. 하하하. 다음 날 장효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능통은 감령의 공을 시샘하듯 떨쳐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나가 장유와 싸우고 싶습니다. 손권은 두 말 없이 허락했다. 이에 능통은 5000군사를 이끌고 유수를 떠났다. 손권은 친히 감령을 데리고 관전하러 나갔다. 양쪽 군사가 서로 마주보며 둥글게 진을 치자 장효가 말을 타고 나왔다. 그 왼쪽에는 이전이 오른쪽에는 악진이 따르고 있었다. 이를 본 능통이 칼을 들고 말을 달려 진 앞으로 나갔다. 장효는 옆에 있던 악진에게 나가마자 싸우도록 했다. 이에 두 사람이 맞붙어 싸웠으나 50합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를 전해 들은 조조는 친히 말을 타고 영문 깃발 아래로 나와 지켜보았다. 두 장수가 격렬히 맞붙고 있는 모습을 보자 조조는 조휴를 가만히 불렀다. 너는 냉전을 쏘거라.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한다. 냉전이란 숨어서 몰래 쏘는 저격용 화살이란 뜻이다. 어젯밤 감령의 결사대에 크게 당한 조조는 어떻게든 싸움에 이겨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조유는 장효의 등 뒤로 몸을 숨기고 살먹인 시위를 힘껏 잡아당겼다. 화살은 능통이 타고 있는 말을 정확히 쏘아 맞췄고 놀란 말이 앞발을 들고 솟구치는 바람에 능통은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악진은 재빨리 달려들어 찌르려 했다. 그러나 창끝이 능통의 몸에 닿기도 전에 핑하는 시위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악진이 얼굴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양쪽 군사가 일제히 달려나가 각기 한 장수씩 구해 군영으로 돌아왔다. 징소리가 울리고 싸움은 끝났다. 능통은 군영으로 돌아오는 도중 손권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손권이 말했다. 아니 화살을 쏘아 자네를 구해준 것은 감령이다.
그제서야 능통은 자신을 구해준 것이 누구인 줄 알고 즉시 감령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다. 공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별말을 다 하는군. 사사로운 원한을 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 일하세.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로부터 능통은 감령과 생사를 같이 하는 우정으로 맺어져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